다양한 건강법에 대해서 거기 22강의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한국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건강법으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게 뭔가? 퇴계 이황의 활인신방 건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502년에 태어나셔서 1571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퇴계 이황. 들어보셨죠? 퇴계 선생. 퇴계로 한국에 이 퇴계 이황의 활인신방 건강법. 이건 뭐냐면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몸은 마음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우리가 이 성현은 병들기 전에 다스리라는 거죠. 의원은 병이 난 후에 고치는 거고, 그러니까 성인은 병들기 전에 자기 몸을 다스리고 의원은 병이 난 후에 몸을 고친다. 그런데 성인이 병들기 전에 몸을 다스리는 것을 치심, 수양이라고 하고 의원이 병난 다음에 고치는 건 약이라고 한다. 근데 병의 근원이 하나뿐이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일에 태어나고 맥박이 활발하나 고요치 못하면 기혈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고 탁하여 백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무병장수의 비결로 중화탕을 처방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많이 있는데 한자로 된 건 빼고 그 한자를 풀이한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생각을 간사하게 갖지 말 것, 좋은 일을 행할 것, 마음에 속임이 없을 것, 정직이죠. 필요한 방법을 잘 선택할 것. 거기에 없습니다. 프린트는. 자신의 직분에 맞게 할 것. 시기하고 성내지 말 것. 간사하고 교활하지 말 것. 성실히 행할 것. 하늘의 이치에 따를 것. 타고난 명의 한계를 알 것. 마음을 맑게 깨끗이 할 것, 욕심을 줄일 것, 잘 참고 견딜 것, 부드럽게 할 것, 겸손하고 화목할 것, 주어진 조건에 만족할 줄 알 것, 청렴하고 조심할 것, 마음이 항상 어질 것, 아끼고 검소할 것,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좋아할 것, 조화롭게 하라는 거죠. 살생을 경계할 것, 성냄을 경계할 것, 거칠게 행하지 말 것, 탐욕을 경계할 것,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갈 것, 홀로 있을 때 막 할 수 있으니까 더욱 삼갈 것, 사물의 기틀을 알 것, 사랑을 견지할 것, 물러서야 할 때 담담히 물러날 것, 고요함을 지킬 것, 은연중에 덕이나 은혜를 쌓을 것,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살 때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화기환, 또 화기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중화탕은 수십 종의 정신적 약재를 잘 다려서 꾸준히 복용해야 하지만 화기환은 필요할 때 하나씩 복용해 즉효를 보는 것으로 곧 참을 인자를 말한다. 참는 거예요.
마음 위에 칼이 놓였으니 군자는 이로써 덕을 이루고 소인은 분함을 참지 못해 자신을 망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설명할 것은 없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퇴계 이황 활인신방 건강법을 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으로 양생지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양생지법. 네? 활인심방. 몸을 활발하게 하는데 건강하게 하는데 마음으로 우리가 방책을 세우는 거죠.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인신방 건강법.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건강체조 방법도 얘기해요. 건강체조법인 도인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장 튼튼하게 하는 오장튼튼 양오장법 이런 것도 있고 또 보양음식 8선 8가지 보양음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1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일본에서 유명한 거 일본에서 건강법으로 유명한 게 니시 건강법입니다. 니시 건강법 한자로 서식 건강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니시 선생이 창안한 건강법인데 이분은 1884년에 태어나서 1959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건강법을 제가 옛날에 이제 알아가지고 쭉 해봤는데요. 이분 건강법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로 할 것은 잠자리를 단단하고 평평한 나무 위에서 자라. 합판이나 오동나무로 된. 그러니까 이게 척추를 어긋나지 않게 척추를 교정하고 폐와 신장 기능을 촉진하고 피부 기능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그 딱딱한 평판에서 자라 하는 것 실천하면 좋습니다. 마트라스 하드로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나무판에서 자라 얘기죠. 수면 시간이 이렇게 되면 수면 시간이 단축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딱딱한 데서 자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 돌침대 같은 게 있어. 돌에서 잡니다. 근데 돌침대에서 자도 전혀 딱딱한 걸 못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경침입니다. 경침. 여기 목을 경추라고 그러거든요. 이 목에다가 비는 벽에를 경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침을 배우면 목 디스크 예방입니다. 그 보통은 한 2달 정도는 힘듭니다. 그걸 비우고 있으면. 그게 적응을 하는데 한 2달 정도 해보니까 걸려요. 근데 나중에는 한 2달쯤 지나니까 그걸 비우고 자는 게 편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할 것이 있다면 자기 몸에 딱 맞는 벽에를 만들어서 자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집에 타올 있죠? 네. 타올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딱 맞는 자기 여기 높이에도 딱 맞는 벽에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베개 만드는 방법을 쳐보시면 그
어떤 한의사가 나와서 벽에 만든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돈 안 들이고 1,000원짜리 벽에로 만들 수 있다.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집에 타올 가지고서 타올하고 저 뭐야 그 떡볶이 뭐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우리 그 네, 스티로폴 안에 이제 물건 같은 거 넣을 때 빈 공간에다가 뭐 깨지지 않게 넣는 것들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 목에다 비는 거예요. 거기 뒤에다 양옆에는 그 타올을 하고 전체를 해가지고 타올로 감싸가지고 여기 목에다가 하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조금 오래 있으면은 이게 다 터져서 이렇게 좀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고기를 타올로 이렇게 해둔 것도 괜찮아요. 타올을 조금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벽에를 만들어서 하면 편해요. 자기 몸에 딱 맞춰가지고 누워서 이 정도면 편안하다 그러면 그걸 딱 감싸서 벽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그런 벽에를 만들어서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모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관 운동.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르르 체조 그런 게 부르르 떠는 체조. 누워가지고 손과 발을 하늘로 향해가지고 이렇게 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부르르 체조입니다. 이걸 분당 한 최고 160번에서 200번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액과 임파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 글로미 활동이 촉진된다라고 하는데 글로미라는 게 뭐냐면 이 모세혈관에서 동맥하고 정맥하고 서로 연결이 하죠. 그때 그 동맥과 성맥을 연결하는 통로 이렇게 탁 털으면 거기 통로가 열려가지고 그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손하고 발을 하늘로 올리고 터는 거 이거 한 1, 2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손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의 여러 건강법들이 있는데 그런 건 넘어가고 아까 여기 질문에 보니까 비만을 퇴치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밥 먹고 운동하면 돼요. 밥 먹고 운동하면 된다. 안 먹고 운동하면 된다. 그럴 필요 없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줘요? 네. 맨 입으로 안 될 일인데 같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살을 빼는 방법은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현재의 상태가 최상이다라고 생각만 해도 3kg에서 5kg가 빠진답니다.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살을 빼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살을 찌게 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거꾸로 식사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디저트를 먼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밥 다 먹고 배부르다 그 다음에 후식을 먹죠. 그러니까 과식이 되는 거야. 배부르다 하고 나서 과일 먹고 뭐 다른 거 케이크 먹고 그러니까 찌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후식 먹는 게 몸에 안 좋아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은 우리 위에서 장으로 내려갈 때 30분 안에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전분이나 이런 것들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 중에 뭐 계란 뭐 이런 것들은 약 3시간 정도까지 걸립니다. 위에서 장으로 내려갈 때. 그런데 내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으면 얘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 걸려가지고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서 안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죠. 몸이 이제 위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뭐 트름이 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반찬 먹고 밥 먹고 순서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잘 먹었다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일 먹고 후식도 다른 거 먹고 한 것을 방지하니까 다이어트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이제 제가 해본 것 중에 거꾸로 식사법이 그래도 나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적게 먹으려면 작은 그릇을 써라. 조사를 해보니까 큰 그릇에 담아서 제공할 때는 섭취량이 31% 늘고, 큰 스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작은 스푼 사용자보다 14.5% 더 많이 먹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큰 스푼에 큰 그릇을 사용하면 작은 그릇과 작은 스푼을 사용할 때보다 아이스크림을 57%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 작은 것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식사하지 마라. TV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포만감을 못 느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TV를 보며 식사하지 않으면 하루 식사량을 300칼로리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연구팀이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으면 화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과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비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을 가볍게 먹어라.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이 좋고, 잠자기 최소 2-3시간 전까지는 저녁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5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 살찌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시 이전에. 그렇게 하면 이제 6시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되도록 먹지 않을 때, 먹지 않을 때 비만이 안 걸릴 수 있고요. 간식을 먹고 싶거나 배가 고프면 일찍 먹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물을 마셔라. 이건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몸에 음식이 안 들어와서 위장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위장이 차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체중, 뚱보가 안 되려면 뚱보 친구 사귀지 마라. 과체중 친구나 가족을 뒀다면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확률이 57%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찬물을 마시면 몸에 들어온 지방이 차져가지고 굳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배나 이런 데 쌓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에 걸린 사람들은 찬물을 먹지 마세요.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셨습니까? 네. 제가 쉬운 것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들 단식을 하는 경우 있죠. 그 단식은 잘못하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해서 요요 현상 이렇게 해서 또 살이 찌고 그러는데 단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식은 지금 이제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가능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갑자기 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0.5kg나 1kg 정도 뺀다고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고서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해드린 그런 정도의 방법만 하더라도 몇 킬로는 빠집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3강의로 식생활과 다이어트 했는데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식생활은 우리나라에서 체질 식사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양체질, 음체질, 또 사상체질 맞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사상체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체질의 사람은 양성 음식을 먹고 양체질의 사람은 음성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또 제가 또 해봤습니다. 양체질, 음체질 구분하는 방법 사상의학 이재마 선생님이 만든 그 사상의학은 지금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태음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음인이라고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양체질인가 음체질인가 그것만 구분하고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양성 음식인가 음성 음식인가 요것만 구분해서 먹어도 됩니다. 간단한 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양체질인 사람은 몸이 좀 따뜻한 사람을 양체질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몸이 좀 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음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선천성이냐 아니냐 이것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선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면 음체질, 따뜻하면 양체질. 그리고 이제 음식을 구분할 때도 이게 양성 음식이냐 음성 음식이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줘요? 네. 물은 양이라고 했어요? 음이라고 그랬어요? 음에서 자라는 것은 양입니다. 음에서 나오는 건 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쌀은 양이죠. 네?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물고기들 중에 민물은 다 음이기 때문에 민물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양성 음식입니다. 민물에서 나오는 민물
민물. 근데 바닷물이 있잖아. 바닷물. 바닷물은 짜잖아요. 그래서 원래 소금은 짜기 때문에 소금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성인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음성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김이나 파래, 톳,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은 체질이 먹으면 좋은 양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건 겨울에 나오는 거거든요. 겨울은 음인가요, 양인가요? 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건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체질의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나 게나 이런 것들은 양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바닷물이 양이라고 그랬죠? 양에서 나온 것이니까 음성식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양체질의 사람, 몸이 따뜻한 사람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체질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에는 음성 음식이 좋은데, 음성 음식은 공유에서는 보리나 밀가루가 음성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나 밀가루는 이런 것들은 밭에서 나죠? 밭은 물이 아니죠? 아까 물에서 나오는 건 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밭에서 나오니까 음성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넓은 것은 태양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태양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넓죠. 그러니까 양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이런 것들은 음성 음식에 속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육류 같은 경우도 양체질이 먹으면 좋은 육류로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음체질이 먹는 육류는 소고기, 닭고기, 다른 고기들, 양고기나 이런 고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먹어봤어요. 다 구분해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어.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분류가 돼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저기 적도 지방에서 나오는, 따뜻한 지방에서 나오는 거 있죠? 따뜻한 지방에서 나오는 음식,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에서, 더운 지방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는 그 더운 것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더운 것을, 이게 조금 얘기했네. 더운 것을 태양을 싫어하는 음식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태양을 싫어한다. 양이지.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안 받겠다. 나한테 뜨거우니까 더 뜨거운 게 오면 안 받지. 그래서 이 열대 지방에 나는 것들 중에는 파인애플이 이 잎사귀가 작죠. 파인애플이 잎사귀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태양을 싫어해. 그러니까 이것은 양성 음식이야. 그런데
파인애플을 빼고 대부분은 다 음성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가지고 쭉 설명해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저 인터넷에 들어가면 허봉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분은 뭐 이걸 철저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건강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있죠. 허약 체질, 지금 문제가 병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구분해서 먹는 것이 괜찮고, 건강한 사람들은 막 먹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걸 다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궁합을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었냐,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음식 배합의 체계적인 이론은 허버트 쉘턴 박사가 정립했는데요. 이분은 60년 동안 직접 식단을 짜서 단체 급식을 시키면서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고 수정해서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분의 이론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종류의 음식이냐에 따라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달라지므로 음식을 이것저것 짬뽕해서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침샘에서 나오는 프티알린은 전분에만 작용하는데, 프티알린은 산성에 약하므로 산성 음식과 함께 전분을 먹으면 전분의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햄버거와 같은 전분이 든 음식을 먹을 때 오렌지 주스나 오렌지 주스와 같은 신 음식을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성과 이 알칼리성이 섞여가지고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산이냐 알칼리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펼쳤는데요. 동양에서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먹는 거고, 그래서 산 알칼리의 이 pH 균형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백질하고 우리가 탄수화물하고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섭취하는데, 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는 펩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됩니다. 이 펩신은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몇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밥이나 빵 같은 거, 감자 같은 것은 탄수화물이죠. 전분인데 이것은 프티알린과 같은 이것은 알칼리즙이 알칼리성 즙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침샘에서 이렇게 분비되어서 나가는데, 얘가 전분이 알칼리성인데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은 산성이란 말이죠. 근데 펩신은 언제 분비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단백질을 먹을 때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전분을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전분이랑 단백질이랑 같이 들어가면 입에서는 지금 이게 침으로 해가지고 알칼리화되어서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펩신이 나오니까 얘가 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던 알칼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산도 그 알칼리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이 소화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불량이 걸립니다. 그래서 몸에 가스, 가슴앓이, 위나 장의 경련, 복부 팽창, 변비, 구린내가 심한 변, 출혈, 치질, 대장염 등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먹은 건 이건 꽝이에요. 왜냐하면 밥 먹었죠? 게 먹었죠? 게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밥은 탄수화물. 이게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는 건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게 만드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을 때는 단백질만 주로 먹고 탄수화물 먹을 때는 탄수화물만 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레르기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들, 이제 뾰루지, 두드러기, 두통,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몸 안에 이게 조화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부패해 가서 독소가 나오는데 그 독소를 장에서 흡수해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그 독소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런 뾰루지나 두드러기 이런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과 전분은 같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밥하고 고기하고 같이 못 먹겠네요. 밥하고 고기랑 같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고기하고 야채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단백질과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어떡하냐? 예를 들면은 고기와 달걀, 고기와 우유, 어육과 치즈, 치즈와 견과류, 고기와 견과류 등 서로 다른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식사 때마다 여러 단 종류의 단백질을 바꾸어 줌으로써 다양한 아미노산을 섭취하라. 그러니까 단백질도 먹을 때 한 끼에 한 단백질만 먹어라. 한 종류의 단백질을 먹어라. 그것이 소화를 잘 시키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전분하고 산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전분인 빵하고 산인 주스하고 같이 먹지 마라. 근데 그러니까 이 전분에 있는 그 프티알린이 작용을 중지하는 거예요. 산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소화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식초 같은 산을 전분과 함께 먹으면 소화의 첫 단계인 프티알린의 작용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한두 티스푼의 식초만 먹어도 침샘에서 나오는 전분 효소의 작용은 완전히 멈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분과 산은 따로 섭취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토스트나 시리얼을 먹을 때 오렌지 주스나 달걀을 먹지 않는다. 밥이나 국수처럼 전분이 주가된 식사를 한다면 식초뿐만 아니라 농축된 단백질도 피하라. 그 다음에 단백질과 그럼 산은 같이 먹느냐?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입에서는 소화가 안 돼요. 위에서만 단백질은 소화가 됩니다. 산성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위는 염산 분비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같은 산성 계열이니까. 그래서 단백질 소화 효소인
펩시는 위산에만 작용하고 다른 산에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렌지 주스는 달걀의 소화를 막고 식초를 많이 친 샐러드는 스테이크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섞어서 먹는데 이게 소화불량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분과 설탕 이 전분과 설탕도 따로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분의 소화는 입에서 시작하여 얼마 동안 위에서 지속됩니다. 당분은 입이나 위에서 전혀 소화되지 않고 소장에서만 소화가 됩니다. 당분만 섭취하면 당분은 위에서 곧장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당분이 전분과 함께 섭취되면 전분이 소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의 따뜻한 온도와 습기에 의해 발효가 일어나고 그 부산물인 산으로 인해 다시 전분의 소화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 전분의 소화에는 알칼리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으면 침이 분비되는데 설탕과 전분을 함께 먹으면 전분 소화를 돕는 효소 프티알린이 침과 함께 분비되지 않습니다. 빵과 버터는 매우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다가 꿀이나 잼을 바르면 빵에 있는 전분의 소화가 방해됩니다. 우리는 거기다 잼 발라서 먹죠. 그런데 그 설탕이 당분은 이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떡, 케이크, 파이, 설탕을 넣은 시리얼은 좋은 음식 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유는 마시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유가 위에 들어가면 응고하면서 다른 음식을 감싸 우유액이 이들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응고된 우유가 다 소화된 다음에야 나머지 음식물도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우유를 마셔야 한다면 따로 마신다. 아이들에게 우유와 과일을 줄 때는 먼저 과일을 먹게 하고 한 30분쯤 지나서 이제 과일이 내려간 다음에 우유를 먹게 한다. 그리고 이 우유는 신과일과는 잘 어울리므로 신과일은 우유랑 같이 먹어도 좋지만 다른 과일과는 우유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즙 먹는 거 좋습니다. 야채즙 먹는 거 있죠? 야채즙, 과일즙 이런 거 해 먹는 거 직접 짜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책이 한 권 이상 나와 있는데 그 생즙을 즉시 짜서 먹으면 생즙에는 효소가 살아 있었고 그 생즙은 영양 보호이기 때문에 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또 다량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생즙을 여러분들이 마시면 면역력이 강화되고요, 장이 깨끗해지고요, 체내 노폐물이 제거되고요, 체액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줍니다. 또 화식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영양 상태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러나 병이나 캔에 든 주스는 안 좋습니다. 100% 천연 주스로는 죽은 주스라고 합니다.
병이나 캔 애들은 뭐 100% 천연주스 이렇게 쓰여 있죠. 이들 주스들은 첨가제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살균 등의 목적으로 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스에 열이 가해지면 효소는 모조리 죽고 대부분의 영양소가 변질되어 생즙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즙을 믹서기에 갈아서 짜먹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생즙을 먹어봤는데, 제가 신학교 때 생즙을 해가지고 배 3배에다가 짜가지고 그렇게 먹어봤는데 얼굴이 이뻐지더라고요. 뭐 당근 같은 거 이제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디톡스 건강법 제23강의 디톡스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톡스 건강법이라는 것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건강법입니다.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건강법. 미국에서 나온 책을 한국에서 번역한 크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이 디톡스 건강법 중에 하나,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디톡스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방법도 괜찮지만, 이 디톡스 건강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온 고재섭의 디톡스 건강법을 치면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디톡스 건강법을 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몸 안에는 계속적으로 독소가 들어오고 쌓입니다. 호흡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음식물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신진대사 작용에서도 독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은 또 독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입과 코의 점막, 또 코와 귓속 털,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병용균 침입을 막아주고, 또 들어오면은 나쁜 병용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잡아먹고, 이런 시스템이 있죠. 또 소화기관에서 찌꺼기 같은 걸 밖으로 배출하고, 피부를 통해서도 독소들이 빠져나가죠. 또 비뇨기, 소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 건강법,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그냥 말씀드리면, 숯이 좋다고 합니다. 숯.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비상품으로 숯가루. 그래서 설사 같은 게 나거나 가스가 찰 때 숯가루를 먹으면 없어진답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기거나 이럴 때도 숯가루를 먹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발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까만 숯가루. 이 숯은 우리 간장 같은데 옛날에 담글 때 거기에 띄우죠. 그래서 살균과 방치 작용을 했는데, 숯은 각 면이 1cm인 정육면체 숯의 안에 표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될 정도로 이 미세 구멍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런 것을 잡아주고 흡수하고, 장내 염류, 질소,
또 유해물질을 흡수해서 몸을 정결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설사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복부 팽창, 식중독, 장염, 두통, 농약 중금속, 중금속 등 독극물을 섭취, 약물 중독, 피부궤양, 독검이나 독사에 물렸을 때 이럴 때 수술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양은 얼마나 먹어요? 양은 글쎄요, 차숟가락으로 2~3숟갈 정도를 기준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브라를 착용하고 있죠? 브라자 안 착용하나? 그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여 브래지어를 던져버려라.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1995년 미국의 의료학자인 시드니 로스 싱어와 그의 아내 소마 그리스마지어가 이제 책을 펴냈는데, 이분이 유방암이 있는 2056명의 여성과 건강한 여성 2674명의 브라 착용 습관을 인터뷰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출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브라를 착용하는 사람은 유방암 발생률이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유방암에 걸린다. 하루 12시간 이상 브라를 착용하지만 잘 때에는 착용하지 않으면 7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 12시간 이하 브라를 착용할 때는 15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미만 착용하라는 거예요. 착용하더라도 브라를 거의 착용하지 않거나 전혀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168분의 1입니다. 유방암 발생률이. 그래서 이제 24시간 브라를 착용하는 여성과 전혀 착용하지 않는 여성과의 유방암 발생률 차이는 125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방암 발생률이 브라 착용하는 사람이 높은 경우는 이 브라가 꽉 조여가지고 임파에게 정상적인 흐름을 막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방암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루미늄으로 된 식기나 또 조리기구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알루미늄 독이 나와가지고 몸을 망가뜨립니다. 이 조셉 길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조사해서 해봤는데, 그 개한테 알루미늄 그릇에다가 음식을 주었을 때 하고 다른 그 그릇에다 음식을 줬을 때, 그 알루미늄 그릇에다 음식을 준 개가 장염으로 빨리 죽었습니다.
또 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그릇에다 음식을 먹고 그러는 분들은 장염으로 고생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입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이 되니까 알루미늄 조리기구는 미련 없이 주방에서 추방시켜라. 옛날에 이거 뭣도 모르고 알루미늄 냄비나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거기다 라면을 맛있다고 요즘. 아, 라면 끓이면 맛있다고 또 뭐 이렇게. 이게 뭘 몰라가지고. 먹으면 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그리고 임프가 막히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 노화가 됩니다. 우리가 몸에 쌓여 있는 독소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고 맑고 깨끗한 피부로 돌아가고 깨끗한 장으로 노화 방지가 되고 냉증, 어깨 결림이 개선되고 몸의 피로, 부종이 제거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답니다. 손쉽게 실천하는 디톡스 건강법. 우선은 무농약 유기농 재료로 음식을 해먹고 인공 첨가물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에 독소가 안 쌓이게 됩니다. 매일 스트레칭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근육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채소에 있는 식물 섬유를 많이 섭취해서 장을 깨끗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물 2컵을 마시면 위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현대병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비전염성으로 만성적이며 각 기관이 퇴행성 과정을 밟는 질병으로 중년과 노년층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거, 뇌졸중, 고지혈증, 동맥경화, 만성신장염, 만성위장병, 만성간경화, 비만증, 만성호흡기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관절염 등을 일컫습니다. 현대병의 특성은 초기에는 발병 시기를 알아내기 힘듭니다. 또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발생 후 자각 증상이 없이 진전됩니다.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는 적고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동맥경화의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의 협심증 이런 것으로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또 완전 치유가 안 됩니다.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병이 걸리면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줍니다. 합병증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고치거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현대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은 현대병과 암으로 빨리 죽게 하는 식사를 사람들이 합니다. 백미, 흰 밀가루, 흰 설탕, 각종 화학 조미료, 또 자극성 식품을 가릴 것 없이 맛있는 모든 고기, 생선, 조류들을 먹습니다. 가능하면 푹 지지고 볶고 튀겨서
맵고 짜게 불고기에서 애용하기도 합니다. 머리와 의지로 먹지 않고 배와 입맛에 따라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단숨에 소화시켜내는 소화약을 털어넣으며 먹습니다. 그 현대병의 이런 발병 원인, 음식물 섭취 시 단백질은 몸을 구성시키고 당은 사람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포도당,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 중에는 포도당, 유당, 과당으로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포도당과 유당은 인슐린에 의해서만 세포에 흡수되지만 과당은 인슐린 없어도 세포에 잘 흡수되어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강화시킵니다. 즉 건강한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돼 당을 운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쳐있는 사람의 세포는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각종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 단당류인 과당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과일의 단맛에 포함됩니다. 이 단맛은 그 유리다당류인 과당에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이 당이 없으면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세포가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세포는 당이 없으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병이라고 생각하는 암이나 당뇨, 동맥경화 이런 것들은 몸 안의 노폐물, 독성이 혈관 체내에 축적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드려요? 네.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친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병 근치의 길, 과일식을 통해서 현대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당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단당류는 암세포에 맞서 싸우는 역할 때문에 과당 섭취만으로도 모든 현대병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소 3일간의 과일식을 실천할 경우 어지간한 현대병은 사라집니다. 과일만 섭취할 경우 활동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며, 이때 신체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종양이나 지방간, 혈압, 류마티스, 당뇨 등 현대병이 치료됩니다. 모든 현대병의 치료법은 같아 유리 단당류처럼 가장 좋은 당을 섭취하면 노폐물이 제거되고 암덩어리도 6시간 만에 녹을 수 있으며 건강한 피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식 하나로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으며, 병의 경중에 따라 시간을 더 늘리거나 재차 실시하면 중증도 회복됩니다. 과일식의 원리는 과일만 먹으면 에너지는 떨어지나 노폐물, 기름 등을 태워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며 만병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식 첫날부터 모든 약, 비타민까지 끊습니다. 단 혈압,
심장 환자의 의사 처방은 이튿날까지 복용하고 3일째부터는 중단합니다. 약이 들어가면 내 몸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일식은 배고플 때 치료가 됩니다. 배고플 때는 따뜻한 물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식을 할 때는 핀잔 따지는 일을 하지 말고 라디오나 TV를 시청하지 않으며 기분 좋은 노래를 들으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노래,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 이런 노래 듣지 말고 빵과 과일, 밥과 과일을 동시에 섭취할 때는 먼저 과일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건 좋은데 채소하고 여러분들이 과일을 동시에 섭취하면 독가스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같이 섭취하지 마라. 그래서 이 과일식을 하면은 좋은데요. 어떻게 과일식을 하느냐? 아침, 점심, 저녁을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을 하나씩 선택해서 먹는 겁니다. 그걸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과일을 섞어 먹지 말고 한 과일만. 네? 양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배 터지게. 근데 과일은 과식이 안 된대요. 뭐 어느 정도 먹으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이 안 되고 과일을 먹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에너지를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에너지화해서 쓰기 때문에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야. 얼마나 오래 해요? 얼마나 오래 하느냐? 네. 보통 한 4일 정도나 4일, 5일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근데 과일식을 한 4일 하면 4일째는 예를 들면 당이 있는 분들의 한 80%는 당 수치가 정상화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 안에 고혈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혈압은 이 혈관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노폐물이 껴가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데 가는 곳이 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거든요. 혈압이 높아지는 게. 그런데 여기 혈관을 청소해 버리니까 혈관이 뚫리죠. 그러니까 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을 약을 먹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한다든지 해서 이걸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치료가 아니야. 그래서 그 혈관 청소를 깨끗이 하면 고혈압에서 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과일식을 했을 때 이 과당은 세포를 젊게 만들어요. 세포를 젊게 만들기 때문에 몸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식을 할 때 매 끼마다 과일이 바뀌게 될 이유는 없나요? 바뀌어야 될 이유는 없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세 끼 다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바꿔서 먹고 싶으면 바꿔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과일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당뇨병 환자다. 그런데 과일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이 사실 필요 없어요. 과일식 할 때는. 왜? 과당은 인슐린이 도움이 없이도 바로 세포로 전달이 돼.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서 들어온 포도당이나
유제품에서 다뤄온 유당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야 세포로 전달되는데 과일은 세포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도움이 없어도 세포로 전달이 되니까 지금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뇨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뇨는 당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췌장의 윗부분이 상한 사람은 꼬리 부분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리고 췌장을 제거한 사람은 지방 피질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과일식을 하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또 항암 치료 부작용이 없어지거나 호전됩니다. 혈액 검사 시 99%가 정상이 된다고 합니다. 뇌세포, 신장세포가 재생되고 몸 전체 세포가 5년에서 10년 젊어진답니다. 이 과일식을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청소하면 평생 현대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저도 몇 번씩 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당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당뇨약을 안 먹으려면 이 과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전처럼 또 먹으면은 또 걸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 점심은 현미식으로, 저녁은 과일식으로. 단백질 같은 거 먹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반찬도 너무 요즘에는 밥보다는 반찬 위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었는데 요즘 반찬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어. 그래서 너무 우리 영양을 과하게 섭취를 하는데 조금 제한을 해가지고 반찬은 3가지. 반찬은 3가지를 먹되 생것하고 익힌 것을 섞어 먹는데 생것은 2개, 익힌 것은 1개. 이런 정도의 비율로 3가지 반찬을 먹을 때 생것 2개, 익힌 것 1개. 예를 들면은 김치는 센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율로 해서 먹으면은 평생 약 없이도 살 수 있답니다. 신부님, 지금 과일식 얘기한 거를 인터넷을 찾으셨나요? 책을 읽으셨나요? 이 사람이 강의를 한 게 있는데 두꺼운 책입니다.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한 3박 4일, 4박 5일 강의를 했던 것을 어떤 기자가 요약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게 누구냐? 어떻게 되어 있냐? 현대병의 예방과 치료를 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현대병의 예방과 치료를 치시면 현대병 투병연구소 소장 백상진 박사, 이 사람의 강의 그런 것이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는 어디서 구하나요? 네? 지금 보신 책자? 이거? 예. 이건 저희 없어요. 없지. 나만 가지고 있음. 이것도 얇은 책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준조했더니 안 좋아지고 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할 게 있으면 그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 건 아까 서로들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1년에 여기서 보면 연 2차례, 많게는 4차례 과일식을 실행하면 좋다고. 그렇게 되면 몸속 세포가 젊어진다. 그리고 취침은 7, 8시간 충분히 해라. 그리고 매일 햇빛을 봐라. 술, 담배, 커피는 삼가라. 매일 1시간 정도 운동을 해라.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데 육류의 경우는 초식동물로 먹고 생선, 비늘과 진얼미가 확실한 종류로 섭취해라. 그리고 밥을 지을 때는 다른 곡식과 이렇게 섞어 먹는 거, 현미식 할 때 섞어 먹는 것은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과식이나 간식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부간에 바가지를 긁지 말고 서로 존중해라. 스트레스를 극복해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암에 대한 관심이 좀 있죠? 암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암의 극복. 시간이 이렇게 됐네. 좀 쉬어야 되겠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자께 성부와 성자 그의 이름으로 아멘. 네.